walter 디즈니에서 나온 라푼젤. 이 walter 디즈니에서 나온 이 라푼젤뿐만이 아니라 라이온 킹, 그리고 미니어와 야수, 잘 아시죠? 몇 번씩 보셨죠? 애 크면서 애랑 같이 보다 보면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라푼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제 라푼젤도 안 보시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 강의하면서 꼭 거의 종강한 무렵에 이 라푼젤을 같이 봐요. 돌려갖고. 그러면요, 중년 되시는 아주머니들이 감동적으로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냐? 옛날에 아이들하고 같이 볼 때는 그냥 재미있게 봤는데, 분석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영화를 보니까 꼭 자기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중년심리학인데, 제가 중년심리학은 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 중년심리를 어쩜 이렇게 잘 묘사를 해주는지. 근데 라푼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중년 심리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심리를 설명하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청소년 심리를 해보려고. 이게 라푼젤이 동화로 나온 거죠? 동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석심리학은 뭐 동화라든가 민담이라든가 신화라든가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이런 민담, 신화, 동화 같은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내용 속에 사람의 무의식 내용이 좀 다 투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흥부전 아시죠? 흥부전 보면은 놀부하고 흥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초등학생들이 이 흥부전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놀부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흥부처럼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더 별개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 흥부전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사실 잘 들여다보면 또 뭐가 보이냐면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전수가 됐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놀부의 근성도 있고 흥부의 근성도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는 흥부와 같은 선한 마음이 있죠. 근데 사실 흥부가 선하게 나오지만은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뭐냐면 게을러. 게을러. 대책이 없어.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리고 놀부라고 하는 특성, 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미지잖아요. 나쁜 사람은 주로 뭐와 관련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결정이 되냐면 욕심, 이건 물질적인 거거든요.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흥부전이 결말에 갈수록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은 흥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일을 하잖아요. 나가서 뭐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서서히 마치게 됐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볼 때는 항상 교훈을 끌어내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여실없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라푼젤이라고 하는 라푼젤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혹시 영화 애니메이션 보신 분? 긴 머리 또 보신 분이 두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거,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 아드님한테 라푼젤 좀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다운로드 받을 줄 아세요? 네. 아세요? 네. 받아달라고 해서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중년 심리를 하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자, 라푼젤이라고 하는 또 넘겨보세요. 뒤로 됐어요. 처음부터. 예. 라푼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선한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선한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라푼젤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그래서 이 왕하고 이 왕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가 탄생한 날에 저게 이제 하늘을 나는 노란 등이죠. 그렇죠? 하늘을 나는 노란 등을 하늘 이렇게 날려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왕관을 씌워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왕이 될 거니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은 하늘을 나르는 노란 등이고 오른쪽에 그림은 성이거든요. 뭐가 그려져 있나요? 뭐 같아요? 동그란 거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네,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노란색이 뭐를 의미합니까? 황금을 의미하죠. 그리고 태양도 사실 노래예요. 그래서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보통 참된 자기를 의미합니다. 참된 자기. 꿈에 황금 덩어리를 봤어요. 황금 덩어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것은 그 사람이 뭘 봤냐면 자기 자신의 참된 자기를 본 거예요. 왜 그 참된 자기가 나오냐면은 자기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과 같은 요소가 있는데 그냥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어. 자기가 황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중년쯤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꿈에 황금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꼭 황금이 나오지 않고 황금과 그게 이미지가 비슷한 상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노란 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노란 똥. 꿈에 노란 똥을 봤는데 이게 지저분하게 생각되지를 않아요. 노란 똥을 봤는데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라푼젤이라고 하는 이 18살 먹은 소녀가 이 참된 자기가 나는 등 태양으로 상징화 되고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저걸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저걸 찾아가는 여정이 심리 내면으로의 여행 이렇게 유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어서게 되면은 참된 자기를 구현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참된 자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누가 개척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누가 그 길을 안내하고 누가 손잡고 갔냐면은 주로 엄마가 손을 잡고 가게 됐죠. 근데 청소년들은 이제 엄마 손잡고 계속 가다가 그때는 참된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엄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엄마로 살지 않고 참된 자기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등이 참된 자기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잔 더 앉으세요. 예.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제 그림이 좀 보이죠? 예. 뭐가 좀 보이죠? 예.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보여요? 악한 여자로 보여요? 악한 여자예요. 무섭죠? 저 사람이 이제 마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가 딱 탄생을 했잖아요. 이제 탄생을 딱 했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기가 으앙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으앙하는 게 여러분 그 행복의 웃음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불안한 소리입니까? 불안한 거죠.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런 거거든요. 이때 마녀가 궁궐에 침입을 해요. 그리고 꽃아 반짝반짝 빛나라 너의 힘이 빛을 발하게 이러한 주문을 외우면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마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 속에서 보통 마녀라고 하는 이런 캐릭터가 많이 나옵니다. 마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벤 마더, 나쁜 엄마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에게서 두 가지 이미지를 계속 뇌사를 하거든요. 굿 마더 이미지, 벤 마더 이미지. 엄마를 통해서 좋은 엄마 이미지를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쁜 엄마 이미지 두 이미지를 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는 이 나쁜 엄마 이거를 보통 마녀로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등장인물로 등장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녀, 나쁜 엄마의 상징의 특성이 뭐냐면은 아이를 독립시켜주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내 마음대로 이게 이제 자기애적인 모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성은 모성이야. 자기애적인 모성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한 모성이에요? 자기. 이 아이를 위한 모성이 아니라 나, 엄마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모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마는 자기가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그러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하진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그래요. 아이는 엄마 1시간만 더 놀고 싶어. 네. 자기애적인 엄마가 아닌 경우에는 놀라 그래. 너가 행복하니까. 그러나 자기애적인 엄마는 1시간 더 허락할 수가 없어. 왜? 1시간 더 하면은 눈높이 숙제를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 마더 이미지가 자식을 자꾸 통제를 하는 건데 물론 명목상으로는 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돼. 너를 위해서 그렇게 되지만 실상은 엄마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상담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아이가 남학생이었는데 보통 수준의 공부를 하는 아이였어요. 보통 수준에. 근데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아이가 머리는 되게 좋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 그래서 엄마가 대부분 엄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잘 안 하니까
그다음에 생각나요. 그래서 얼마나 푸시를 했는지 얘를 중학교 2학년쯤에 미국에 딱 보내버렸어요. 홈스테이. 연고지가 없죠? 그래서 무연고지에 청소년 애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은 우울증 아니면 중독에 빠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보내는 건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2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했어. 엄마가 가라 해서 갔어. 2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학교 성적이 뭐 이렇게 맨날 딴짓하고 다니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귀국을 했거든요. 귀국을 해서 아이가 전혀 다른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학교로 고등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미국에 있을 때도 누구하고 대화를 했나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어요. 보통은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이런 거는 보통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엄마하고 전화하다가 금방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데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지 아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또 우울증을 먹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이제 자기애적인 엄마,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마녀로 대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화책이라든가 민담에 마녀가 등장하거든요. 마귀 한모. 가만히 그 캐릭터를 보세요.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막 통제하려고. 근데 이런 특성은요, 자식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녀가 데리고 갑니다. 넘겨보세요.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이게 높은 탑으로 데리고 가요. 이 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탑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탑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마녀는 이제 직접 모습이 다 가려져 있는 거죠. 마녀랑 라푼젤이랑 여기서 사는 거야. 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리. 또? 여기서 마녀하고 라푼젤하고 둘이 살아요. 또? 응? 출구가 없어. 여기서 산소가 불안해요? 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탑에 살고 싶은 생각은 안 드나요? 있죠? 예, 그 생각 들어요. 예. 자, 또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탑이. 이 탑 속에 들어가 있는 엄마하고 딸 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잘 내려올 수도 없죠? 응? 감옥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융합이에요. 융합. 엄마하고 딸하고 완벽한 융합. 딸은 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탑은 라푼젤은 외부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라푼젤에게 있어서 대상은 누구만 대상이냐면 오직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녀 엄마는 가장 행복해. 자식이 이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래서 탑에 같이 살았다 이 얘기는 엄마하고 딸하고 분리가 되지 않고 완벽하게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여러분 위니캇 이론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완벽하게 융합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느끼는 게 뭐라 그랬죠? 오케이, 전능성이야. 근데 이 전능성은 아이가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엄마가 다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탑 안에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노래도 나오는데 이제 노래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준다. 엄마가 다 해준다. 엄마가 다 해준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머리카락이에요. 네. 라푼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탑하고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이야. 이게 몇 메다 되는지 아세요? 보신 분들? 한번 재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21m 되는 거니까. 21m 되는데 탑 높이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건데 이 머리의 용도가 뭐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장도 봐야 되고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라푼젤이 창문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길게 쫙 밑으로 내려주죠. 그럼 엄마가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깥세상 갔다가 다시 탑으로 올라올 때는 라푼젤 이렇게 밑에서 부르면은 라푼젤 머리를 쫙 깔아줘.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라푼젤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누구를 위한 머리카락이에요? 엄마를 위한 머리카락이다. 근데 본래 머리카락이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남자들은 대충 그냥 자르면 돼. 커트만 하면 다 돼. 끝나. 근데 여러분들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똑같죠.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뭐 같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렇죠? 개성. 또? 예. 어쨌든 여성들은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개성 그리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머리부터 이렇게 손을 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엔딩 그 부분에 있어서 전도연이 신혜죠. 신혜 역으로 나온 전도연이가 머리를 탁 자르는 거울 앞에 닦고 그런 모습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신혜가 1년의 이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뭐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할 머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여성의 머리는 여성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자기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잘 관리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여성성을 저렇게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라푼젤은 지금 18살이에요. 말하자면 청소년인데 머리를 이렇게 길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라푼젤에게 여성성은 지금 없는 거야, 사실은. 네.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외출도 사실 못해. 외출도 못해.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를 하기를 엄마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위니카스의 이론 중에서 뭐가 해석이 되나요? 무슨 자기? 거짓 자기. 분석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자기는 자기를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자기는 대상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야. 그것만 해주는 게 거짓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라푼젤의 이 머리는 거짓 자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소년 이전에는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거짓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을 치게 되면은 그걸 굉장히 인식을 하게 되죠. 고분고분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은근한 압력을 갖기도 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라푼젤이 자기의 머리 갖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랫말도 있어요. 내 인생이 시작될 때는 언제인지 궁금해.
엄마가 모든 걸 다 전능한상을 성취해 주니까 만족해하는 것 같지만 이제 서서히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 인생을 살았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언제 내 인생은 꽃이 필지 여기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노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춘기 이르렀을 때 한번 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춘기 막 이르렀을 때 꿈은 굉장히 핑크빛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한번 자기 자신으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렇게 꿈을 그리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많이 좌절을 하면서 변화가 됐지만, 그렇죠? 그런 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셨나요? 이루어지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시작될 때는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바깥 세계를 이렇게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요.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공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해마다 공주 생일만 되면은 아까 그 나르는 등 있죠. 공주 생일만 되면 나르는 등을 하늘에다 쏘아 올려요. 라푼젤은 탑에서 그거를 봤을 거 아니야, 자기 생일마다.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저 빛들이 빛나고 있는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 이 노랫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마녀 엄마잖아요. 엄마 품에서 떠나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을 거야. 라푼젤에게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이제는 멘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빛들이 빛나고 있는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사춘기 초기에는 아이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하고 접촉하는 방식으로 자꾸 노크를 하거든요. 노크를 해. 그치? 근데 노크를 하는 게 이게 어른들이 볼 때는 성숙한 방법이 잘 아니야. 자꾸 어른을 걱정 끼쳐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숙한 방법이 아니지만 사람이 배우는 것은요, 잘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 하라는 걸 열심히 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것을 좀 저질러서 배우는 친구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걸 자기 존재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것을 해서는 존재감 별로 못 느낀다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부터 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어떤 욕구냐면 세상하고 접촉하고 싶은 거야. 하라는 것을 하면은 누구하고만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이것은 세상과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나치게 가게 되면 좀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아야 처음부터 다 거부를 당해버리게 되면은 이 아이는 자기를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탑 꼭대기에서 마치 이제 저런 동경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넘겨보세요. 동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자 누구야? 보신 분들? 신입집인가 도둑인가? 도둑, 맞아요. 대도. 아주 용감하게도 왕실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엄청난 걸 도둑질 해갖고 한번 큰 부자가 됐거든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실에 있는 말을 훔쳐탔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이 영리한 말이에요. 말이 저 친구 이름이 라이더예요. 라이더를 또 추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 소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푼젤의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전환이 돼버려요. 라이더가 나오는 거야. 얘는 아주 공격적이고 그냥 막 거칠고 막
자기가 목표한 바는 무슨 수를 써서라고 막 해버리려고 하면서 법 이런 거 없어. 이게 뭐 의미하는 것 같아요? 참된 자기, 아직은 참된 자기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직은 참된 자기는 아니에요. 위니카 공부할 때 자아에 뭐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간 대상 말고 아기가 참된 자기를 갖기 위해서는 참된 자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고, 자아에 뭐가 통합이 돼야 돼요. 응? 공격성 혹은 충동, 공격성 혹은 충동 비슷한 얘기예요. 이런 공격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아에 그게 통합이 딱 돼야지 이 아이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에고에 이 아이의 자아가 공격성이 통합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혹 모범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어. 어른들은 하라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거 갖고는 창조적인 삶은 힘들어요. 이 에고의 공격성, 충동 이렇게 딱 통합이 되면은 굉장한 이게 추동력을 가지게 되고 창의력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딱 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좀 이렇게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에고의 공격성이 잘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 청소년 아이들 보게 되면 뭔가 에너지가 되게 많아 보이죠. 에너지가 많아 보이고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충동적이고 막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청소년들의 에고에 뭐가 통합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성이 통합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성이 통합이 돼야지만 얘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창의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등장해. 이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은 라푼젤이 그동안 탑 속에서 순응하는 자기, 거짓 자기로 살기 위해서 참 자기로 살지 못했지? 그동안 공격성이 억압이 돼 있었죠? 라푼젤 안에 있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성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게 제3의 캐릭터로 나타나. 그러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라푼젤 안에 있는 공격성.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공격성은 주로 남성의 원리거든요. 공격성을 얘기하는. 넘겨보세요. 자, 공격성의 억압과 통합의 갈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 친구가, 저 돌려보세요. 직전으로. 자, 여기 보면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안 보이나? 뭘 훔쳤을 것 같아? 뭘 훔쳤냐면은, 라푼젤한테 왕관을 하나 씌워줬다 그랬죠? 라푼젤의 그 황금 왕관을 사실 훔친 거야, 이 친구가.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왕실 경비대한테 계속 쫓겨다니는 거야. 쫓겨다니다가 라푼젤이 있는 탑은 이렇게 고립이 돼 있고 그 들어가는 입구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딱 당도를 한 거야. 어떻게 하다가 그 높은 탑을 자기가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숨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라푼젤한테 들킨 거예요. 라푼젤도 외부에서 남자가 오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지만 지혜를 발휘해갖고 이 머리카락을 써갖고 남자를 저렇게 폭력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여기 그림은 없지만 프라이팬 아시죠? 프라이팬 갖고 막 위협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은 머리를 한 대 쳐갖고 졸도하게 만들어요. 저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결박을 해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라이더를 결박했다는 얘기는 뭐를 억압했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라이더를 저렇게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성성이라고 얘기했죠? 여성들이 자기 여성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남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여성들이요, 자기의 공격성을 사용해서 남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어. 그럼 남성들은 금방 당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여성성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교활해요. 맞아요. 교활해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교활하고, 계략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계략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인 뭔가를 통해서 사람을 은근히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여성성을 위해서 자기의 남성적인 원리 공격성을 결박하면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여성성을 가지고 남성을 공격하고 결박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쓰느냐? 왜 그렇게 쓰냐면요, 자기의 여성성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자기 여성성을 제대로 잘 성장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남자를 공격해서 이겨먹으려고 안 해요. 여성이 가장 힘을 가질 때는 자기의 여성성에 관해서 자신을 가질 때예요. 엘렉트라 컴플렉스 생각이 나죠? 엄마와의 동시를 통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때 남자와 경쟁하려고 안 해. 그러나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을 때는 여성성을 사용해서 남자를 윽박지른다든가 남자를 억압한다,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사춘기 아이들이, 청소년기 애들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의식 안에서. 지금 이 사춘기 아이들이 참된 자기, 그죠? 참된 자기. 이거는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공격성을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지껏 잘 써보지를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격성을 저렇게 결박을 해버리려고. 결박을 하게 되면 그냥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쳐요. 저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공격성을 결박해버리니까. 그런 아이는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 우리 아이 사춘기 안에 참 편안해. 그러나 그 아이한테는 많은 손실이 가져온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라푼젤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없으면 절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청소년의 이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여전히.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청년기 딱 되면은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지. 엄마 아버지가 예전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는 나는 엄마처럼 될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랬는데 이때 되면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물론 나중에 또 한번 바뀌기는 바뀌어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얘를 탁 풀어놓으면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런 변화가 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라푼젤이 이제 이 라이더가 자꾸 꼬셔서 바깥에 나가자 그래요. 바깥에 나가자고. 그럼 내가 너한테는 뭘 해주고 이렇게 저걸 보게 해주고 나르는 등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생전 처음 18살 이 아가씨가 나왔어. 나오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너무 황홀해. 버쩍버쩍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완전히 신천지거든요. 신천지거든. 그런데 그런 느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 두려워. 왜 불안하겠어요? 왜? 누구를 걱정시켜드리는 거야? 엄마를 걱정시켜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져. 이게 양가 감정이야. 아이가 막 에너지가 넘쳐서 얘가 막 그러다가 막 춤을 추고 그래,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쪽 쭈그려가지고 우울해. 이거 양가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라이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성공의 과정이야. 작은 반항과 작은 모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반항과 작은 모험이야. 라던 얘기. 엄마가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망설여. 라이더를 따라갈 것인가? 다시 이야기해서 내 공격성을 사용해서 내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탑석에 올라갈 것인가? 청소년 아이들이 갈등하는 거 이 무의식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친구들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 그러면 누가 걱정해? 엄마가 걱정해. 그 사이에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막 진입한 아이가 이때 가끔 이제 일탈행위 같은 것도 하고 오거든요. 일탈행위 했다는 얘기는 얘 마음속에 라이더가 시킨 거야. 이게 너를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이야. 시켜서 그거 했어.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서 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또 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돌아가게 되면은 퇴행이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나가야지만 자기로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라이더하고 라푼젤이 어디를 가냐면은 처음 가는 데가 참 재밌는 데예요. 오리고기 식당을 가요. 오리고기 식당. 왜 식당을 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상상력? 식당을 가요. 식당을. 왜 식당 간 거로 나왔을까?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먹는 거. 여러분 어르신 80, 90 먹은 어르신이 지금도 전화하는 거예요. 얘 밥 먹었냐? 먹었죠. 엄마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먹는 거야. 자, 우리 식당에 갔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가 돼? 응? 좀 더 구체적으로 엄마의 분리는 맞아요. 18년 동안 누가 해주는 밥을 먹었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지. 근데 이제 누가 해주는 밥을 먹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겠다. 이처럼 이 문학에는 이러한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소설을 볼 수가 있고, 이 아트 영화도 그런 상징을 이해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식당에 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집밥만 먹었어. 그런데 외식을 하겠다는 얘기야. 엄마 밥 먹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집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집밥 거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 보통 거부도 해, 한동안은. 한동안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사춘기 내내 괜히 집밥을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거부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가 해준 집밥은 또 맛있다 그래요. 사실 더 맛은 없는데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많은 반찬을 맛있게 해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 무의식 안에서 엄마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밥을 너무 거부한 아이, 물론 요즘에 아주 이제 패스트푸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한번 잘 들여다 보고 아이가 엄마를 너무 거부해버려서 집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런 아이들도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관계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가 밥을 안 먹더라도 이제는 관계를 개선해 준다. 그 이전에는 엄마가 자기의 원리를 갖고 이 아이에게 계속 밀어넣었다라면은 이제는 내 원리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에 귀를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태도의 변화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려고, 엄마를 밀어내려고 하는 정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엄마의 집밥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는데 뭐가 보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라푼젤을 프라이팬 하나 갖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괴물들을 하면서 공격 자세를 탁 취하는 거야. 이 괴물들이 라푼젤을 다 공격해버릴 것 같아. 잔뜩 긴장해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가까이 오게 되면 프라이팬으로 머리통으로 쳐버리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세상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자기 꿈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세상에 나와서 식당에 갔어. 엄마 밥이 아니라 세상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왔어. 그런데 라푼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청소년 심리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청소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편집 분열적 그런 병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집 분열적 병리가 뭐냐? 박해불안을 느낀다. 외부 세계를 적대시한다. 외부 세계를 적대시한다. 집에 가면 부모가 가상의 적이 되고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또 가상의 적이 되는 거야. 그 초등학생 애들이 한번 쳐다만 봐도 왜 째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 집단끼리 뭔가 해서는 안 되기를 하고 있는데 어른이 와갖고 못하게 하게 되면 그 어른은 자기네들을 박해하는 이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한 아주 이 부푼 꿈이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나 세상은 내가 맞상대하기는 너무너무 높아. 그 벽이 그것 때문에 깊은 좌절 플러스 박해불안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러지만 그래도 가장 만만한 사람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가장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부모야. 그래서 부모가 조금 불편한 소리 하게 되면 애가 몇 배는 더 큰 소리 친다든가 몇 배는 더 저항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외부 세계에 대한 불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막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 생각을 얼른 정리하면 돼.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게 지금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표현하겠어요? 엄마가 편하니까 아버지가 편하니까 표현하는 거. 아 그래서 표현하는구나. 듣고 넘기면 돼요. 내가 저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어. 몽둥이를 들어봐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진짜 외부 세계는 두렵고 불안한 곳이구나. 진짜 외부 세계는 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병리가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모든 사람을 다 가상의 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가상의 적에게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고도 하나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야, 사이코패스는. 그게 특징이야.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안 느끼거든요. 왜? 다 가상의 적이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많은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명분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자기의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부모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으면 받으세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서 풀면 됩니다. 그럼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푸는 모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춘기일 때 또 엄마들끼리 잘 모으려고 또래가 그렇게 다 힐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나오냐면요, 다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들인데 라푼젤이 공격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너네들 꿈은 뭐냐? 꿈이 없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공격 대상들이 다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괴물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들의 내면에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인격적인 존재들. 어렵지 않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정신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많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꿈 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비인격화된 상태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가 이렇게 괴물로, 이런 동화라든가 민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꿈이 있는 거야. 라푼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주 험악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험악한 사람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라푼젤이 긴장을 다 푸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세상이 내가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해. 그렇지만 한 발자국 더 다가갔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대상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강아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의 병이에요. 사이코패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의 성장 과정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단지 그 병이 나빠.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를 풀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푼젤이 이 외부의 적을 어떻게 극복해내냐면은 파치들 하는 거야. 이야기를 잘 들어봤어. 아, 그랬구나. 세상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상대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침묵하는 거 항상 적이라고. 부부싸움은 해야 돼요. 부부싸움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시죠?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말 안 하는 건 이건 독약이에요. 하고 나서는요,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침묵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말을 해서 품어야 될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 상대의 감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책 있죠? 뭐 달에서 온 뭐 여자 화성에서 온 화성 금성 그렇죠? 네. 금성에서 온 여자 아니야? 화성에서 온 남자 이렇게 비너스 금성이 비너스니까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의 특징이 동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는 거. 그러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지금 대화가 끊겼어.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다 가상의 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밖에 두들기잖아. 두들기는데 이게 일탈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잖아. 그래서 무의식의 역동을 가만 들여다보면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사춘기 초기에는 성숙하지가 않아. 사춘기 초기에도.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일생의 사춘기는 몇 번 보내요?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 없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라푼젤이 이제 접촉을 해요. 그래서 그 케네디가의 아주 위대한 자녀교육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끼리 어떻게 멀리 여행을 시킨대요. 부모가 끼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자기들끼리 여행을 하게 되면 형제 간의 결속력이 생기고 걔네들은 여행을 하면서 계속 세상을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접촉을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 보게 되면 혼자 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혼자 접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혼자 접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접촉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같이 어울려서 접촉하는 걸 굉장히 편안해하고 벌써 집단에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몰려다녔는지 그냥 그러니까 지는 엄마가 보면 걱정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몰려다니면 걱정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몰려다닌다는 거야. 애는 행복하고 즐거운데 근데 그 몰려다니는 게 세상에 접촉하는 방법이에요. 접촉하는 방법. 그런 접촉이 있어야지 세상을 드럽게 보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 여전히 이제 엄마 품에 있으면서 세상을 접촉 안 하고 엄마 품에 있으면서 학교 갔다 와도 학교에 있었던 일을 부모한테 다 얘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접촉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당에서 나와서 라이더하고 라푼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뭐 여러 군데를 들어갔는데 주로 동굴이 나오고 그리고 물이 참 많이 나와. 물론 이제 이 영화는 뒤에 이제 그 왕실 경비대가 막 추격을 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동굴하고 이 강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동굴하고 강 기본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의식으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굴, 강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자 동굴이 상징하는 게 뭐 같아요? 동굴은 보통은 모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굴 캄캄하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두려워. 들어가. 동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험에 대한 의식. 이게 있어야지 또 우리가 자기의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강이 계속 보여요. 이 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변화 혹은 성장을 의미해요. 강, 바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했기 때문에 꿈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꿈분석에 강의도 대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했고 실제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면 이 중년에 이른 사람이면 강이나 바다 이 이미지가 참 많이 보여요. 보통 어느 때 그게 보이냐면은 본인이 변화 혹은 성장에 관한 갈망이 무르익었을 때 아니면 성장과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강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분은 원래 영어 교사였는데 아이를 키우느라고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다 대학 졸업할 때 되고 저 큰 애는 어쨌든 대학을 다 졸업할 때 됐는데 얘 이제 졸업한 애가 의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얘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꾸 자기 엄마 꿈을 나한테 갖고 와요. 그걸 해석을 해달라는 거야.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바다 한 중심에 섬은 섬인데 섬처럼 보이지 않고 산처럼 보여.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왠지 저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강과 이 호수 이렇게 바다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데 뭔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걸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몇 가지를 물어본다면 내가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쭉 물어본다면 내가 그랬어. 내가 볼 때는 엄마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내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엄마가 이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영어 교사로서 이 전문성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그 전문성을 사용해서 인생 후반 엄마가 자기 잡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엄마한테 그걸 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고맙다는 말을 들었죠. 진짜 고마웠다고. 굉장히 그 해석이 도움이 됐다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내려줬고 제가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 해석이랑 딱 그렇게 매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도리를 내가 중단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험과 변화, 이게 동굴과 강의 상징으로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좀 이런 게 있죠. 좀 이렇게 모험심도 좀 있고,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이건 진짜 모험이라고 하기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부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져 있다고 하는 이런 성장에 대한, 예? 실제 그렇게 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헛된 모험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대 이상의 성장에 대한 욕망이 가지고 있다. 사춘기 때는 그게 막 많아.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냐, 이제 중년기 가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춘기 때는 그런 욕망들이 충동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동굴과 강, 모험과 변화. 그래서 이게 여기 라이더하고 라푼젤하고 있고 여기가 동굴 아니고 불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배워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이야기들이 항상 그래요. 이게 꼭 어떤 어려운 과정이 거쳐요. 그것을 통과 또 해서 사람이 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 없어요. 어려운 통과하지 않고 사람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머리카락의 비밀 하나.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물은 여기까지 찼고,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얘기는 좀 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무의식 상태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라푼젤이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머리카락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에 빛이 나. 그래서 이 동굴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머리카락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야. 처음으로. 머리카락은 여성성이라고 얘기했죠? 여성성. 라푼젤이 처음으로 자기의 여성성을 사용한 거야. 자기 여성성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 캄캄한 동굴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뭔가 심리학적인 단서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단서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내판 역할을 하게 돼요. 위기에 우리가 모험을 시도하다가 위기에 탁 봉착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 물론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남성의 원리를 사용해서 앞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여성성을 쓴 겁니까? 남성성을 쓴 겁니까? 여성성을 쓴 거거든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그런 여성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남편보다도 누가 잘 이겨나간다고요? 보통 엄마, 아내들이 그걸 잘 극복해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 여아들이 자기의 여성성을 뽐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요새는 화장은 기본이더라고요. 화장이 기본이고 옷에 굉장히 또 신경 쓰잖아요. 치마 항상 짧게 입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너 길게 하기 그러고 짧게 입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뭐 액세서리 하고 다닌다든가 이것이 다 이제 자기의 여성성을 뭔가 드러내는 근데 이제 뭐 어른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 캄캄한 미지의 동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안에 프라이버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니? 꼭 그래야만 돼. 그렇게 하면 더 잘해. 넘겨보세요. 이제 머리카락의 비밀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위기를 넘다가 라이더가 손을 다쳐. 그래서 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머리카락을 손에 감어. 그리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게 치료가 되는 거야. 머리카락에 뭐가 있다고요? 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해요. 이때 부른 노래 가사 제가 일부러 잠깐 따왔습니다.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줘. 상처를 치유하고 예정된 운명을 받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줘. 사실 내 것이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은 여성성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이가 상처를 입었어요. 막 피가 나. 그 옛날 엄마들은 어떡했습니까? 침 뱉어줬죠. 그런 거 침이 치유력이 있는 거야. 너희들 그랬어요. 아니 그거 제가 생각했어요. 탱크 발라준다고. 네. 침을 이렇게 발라줘. 그럼 아이는 침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신체의 일부가 자기한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치유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성성이 어떤 치유의 능력을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성장 발달 과정에서 자기의 여성성을 개발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가 여성성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여성성을 통해서 아까 전 그림에서 남성이 정말 이 아주 공격적인 라이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누가 풀어가요? 여성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이 여성성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에요. 남자가 그냥 이렇게 질퇴양락했을 때 여성성을 발휘해서 안내해주고 또 이렇게 치유도 해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키스. 뽀뽀가 아니에요. 키스예요. 뽀뽀는 애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둘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옛날에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르익어요. 그 무르익는 과정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둘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까워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라푼젤은 남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라이더 입장에서는 여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여성은 남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 때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그 청소년기에 별로 없었어요. 여성적인 것을 수시로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성을 좀 이상화시켜.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상화시키는 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여성 역시 그래. 남자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또 이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원에서 제가 서울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버스 한 번 타고 서울로 이렇게 서소문 공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공원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끔 죽치고 있으면은 거기 상명여고가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 여학생들도 공부 안 하는 여학생들 이렇게 놀러와요. 공부 안 하는 남학생, 공부 안 하는 여학생에서 몇 번 좀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게 왜 떨리냐면은 너무 이렇게 이상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왜 이렇게 톡톡 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톡톡 튀는 것도 이제 남자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한 여자와 또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는 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원리를 받아들이고 남성은 또 여성적인 원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고등학생들이 전부 남녀 같은 반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심리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상화시키지 않아. 그냥 가벼운 이성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드디어 남녀가 하나가 되는 어떤 상징으로서 키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애들한테 키스 그러면 변태 그래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자기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없으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수치심을 그걸 또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스를 딱 하는 순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드디어 성 정체성을 갖고 엄마 말고 혹은 아버지 말고 다른 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소년기 이 아이가 여러분 이 키스를 상징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라푼젤이 난 여성이고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쵸? 이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야. 뭐가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초자죠. 죄책감. 남자하고 좀 달라요. 이 죄책감이 딱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키스하는 순간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타나요. 엄마가 보낸 이 하수인들, 얘를 잡아오라고 보낸 하수인들이 쫙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잘 살려서 다른 이성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초자아의 푸시를 받는 거야. 이 죄책감. 거기서 다시 한번 엄마의 탭이 팍 돌아간다.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엄마가 라푼젤을 다시 어디를 끌고 들어가냐면 어디를 끌고 들어갈 것 같아요? 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을 할 때 이런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퇴행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탑 안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지. 머리카락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죠? 엄마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성을 받아들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엄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 들어왔어. 이 상태가 아주 끔찍한, 그리고 라푼젤을 계속 이렇게 체벌을 하는 그런 초자아의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라푼젤은 이미 라이더를 통해서 바깥 세계 경험을 했죠. 여기서 엄마하고 극렬하게 저항을 해요. 극렬하게 저항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성이 사춘기 여아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남성을 받아들일 즈음에는 가장 큰 내면의 방해자가 누구냐면은 엄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엄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화된 엄마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기 내면의 엄마하고 싸우는 게 많아요. 실제 엄마는 너무너무 자상하고 잘 해줬는데 이 사춘기 아이들의 내면의 엄마상은 아주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엄마상이 있을 수도 있어. 내면의 엄마상하고 실제 엄마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주로 자기 내면의 엄마상하고 이런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러나 이 탑 안에서 강렬하게 이제 아주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꼼짝 못했는데 더 이상 꼼짝 못하지 않고 강렬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엄마의 밀정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넘겨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라푼젤을 묶어놔요. 거기다가 묶어놔요. 라푼젤을 묶어놓고 이 라이더는 이 궁궐 왕실 경비대에게 걸려가고 감옥에 가 있어. 자,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낼 수 있느냐. 라푼젤은 탑에서 묶여있고 라이더는 궁궐의 감옥에 가 있어. 절대절명의 위기이죠. 이러한 위기일 때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도움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응? 외부에서 가요. 그럼 진짜 믿음이 좋아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은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그냥. 이럴 땐 도움이 외부에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왕실 말이기 때문에 라이더를 체포하는데 이게 이제 등원이 되거든요. 이 말이 얘를 도와주고 이 감옥에 있는 여러 것들이 탈출해 나가는데 아주 그냥 엄청난 도움을 줘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이 하늘을 뛰는 거 보셨어요? 처음 보셨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탑으로 가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도움은 외부에서 온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은 무슨 수없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끼리 여기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움이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안 된 상황에 여기서 오잖아요. 진짜 그렇죠? 왜 끄떡끄떡 해보세요. 네.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부터 오지만 그 외부에서 이제 오는 거야. 근데 그 오는 방법은 상당히 기적과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더 감사해야 돼.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커지니까. 도움은 오게 돼 있어. 도움은 오게 돼 있어. 넘겨보세요. 이게 나오죠? 2장 넘긴 것 같아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제가 편집을 잘못한 건데 요 사이에 어떤 그림이 하나 더 있냐면은 그게 이제 탑 속에 탑 안에 들어가요. 탑 안에 들어가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라푼젤은 이제 결박이 돼 있고 딱 들어갔는데 이 마녀가 칼로 라이더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도 쓰러져 있고 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 이것도 굉장히 큰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위기지. 근데 어떻게 이 위기가 변화가 되냐면은 라이더가 큰 모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칼을 갖고 라푼젤의 머리를 쫙 잘라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신 분? 머리가 하얘졌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라푼젤도 깜짝 놀라요. 그 순간 마녀가 자기 본체가 드러나. 본체가 드러나갖고 마녀가 탑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라이더가 얘가 치유가 돼.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머리를 탁 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면서도 이 머리는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밴 마더. 나쁜 엄마 측면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랐다는 얘기는 엄마로부터 완벽하게 부지가 팍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 이 마녀 엄마로부터 완전한 분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석심리학자 카를 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어떤 우리의 엄마의 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는 중년에 벗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는 엄마의 태입이 우리가 계속 돌아가요.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애 전반기를 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누구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엄마의 캐릭터, 엄마의 감정, 엄마의 메시지도 나와서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돼서 진정으로 어떤 모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 심리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머리를 탁 끊었다는 얘기는 이제 청소년 후기 가갖고 이제 엄마하고 완전한 분리가 딱 됐다예요. 완전한 분리는 아니에요. 사실 중년기 한 번 더 하니까. 그러나 더 이상 엄마의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더 이상 엄마의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본래는 이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렇죠? 황실로 가. 왕실로 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다 찾고 그리고 이제 라이더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엔딩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하늘을 나는 노란 그이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참된 자기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라푼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해피엔딩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계속 라푼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열감은 아닌가 진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안내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라이더가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 자기의 어떤 고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은 남성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중년 심리할 때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청소년 심리와 연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어떤 자기로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퇴행해버리고 엄마 앞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계속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라이더로 상징화되는 이 공격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게 되면은 사실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성이 통합을 이루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공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 엔딩 무렵에 라이더가 변해. 여성의 원리를 받아들여 갖고 라이더가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원초적인 공격성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라 멋있는 남자를 이렇게 변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청소년 애들이 이제 초기에는 엄마하고 분리하려고 다 이 공격성을 쓰잖아요. 거칠게 쓰잖아. 그러다가 청소년 후기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거칠게 안 써. 조금은 품이 있게, 그죠? 조금은 품이 있게. 조금은 너무 많이 기대하시는 거니까. 조금은 품이 있게 자기의 공격성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기도 하고 쓸 때는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품이 있고 성숙하기 이전에 아주 거친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 가장 거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 그러나 기다려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성장소설이라고 그러죠. 영어가 100분짜리인데요. 제가 거의 100분 가지한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어요? 네. 풍요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 돼서 계속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타고난 거에 따라서 세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세게 할 수도 있고, 덜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거의 안 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러면 어느 때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타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중년기 돼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중년기 돼서 나타나면 중년기는 좀 어른이잖아요. 그런 사춘기에 강한 이런 충동들을 자기가 잘 조절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춘기의 충동성을 중년기에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발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기에 또 나타나게 돼 있어. 그때 마음고생을 또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안 나타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늘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언젠가 한번 나타나줘야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노인 되게 되면 황혼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고집장인 노인이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야, 안 그러면 황혼 우울증 걸려. 안 그러면 고집장인 노인인데, 제가 그냥 약간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의 진단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늦게라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내면화된 엄마가 네? 내면화된 엄마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 엄마를 좀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살면서 계속 청소년기 지날 때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엄마랑. 부딪히죠. 그랬을 때 그게 엄마로서 부딪히는 건가요? 그 아이의 내면화된 예, 내면화된. 그러니까 대상 표상이라고 하죠. 엄마 표상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면의 엄마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실제 엄마는 다정하진 않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다정한 엄마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에게 따뜻하게 전해줘요. 또 실제 엄마는 또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화된 엄마 표상하고 실제 엄마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계속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내면의 엄마가 나쁘면 실제 엄마가 나빴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실제 엄마는 좋은데 얘가 가지고 태어나기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좀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이론이 다 있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저기 사람 보면 엄마가 정말 그냥 진짜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다룬 아이도 있는데 무슨 엄마 관계가 좋아. 얘는 엄마 표상이 참 잘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돼 있나라고 또 예를 들어다 보니까 얘는 이상하게 친구 사귀는 능력이 좀 있었어요. 뭐 책을 좀 많이 읽었다든가, 혹은 아버지가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든가, 이런 저런 또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부모에서 에게 받지 못하는 것을 그 밖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내면할 수 있게 되는 살면서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내면화된 무성성만 있는 건가요? 내면화된 무성성은 있죠. 부성성, 가장 이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모성이에요. 내면화된.
내면화된 아빠 이미지, 내면화된 엄마 이미지. 이 대상관계론에서는 내면화된 부모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인간관계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살아가면서 바뀌어요. 살아가면서 바뀌게 되면 이 사람 인간관계 방식이 또 바뀌어. 어떤 중요하게 되면 또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내면화된 모성하게 되면 우리는 또 이제 여러분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나쁜 것만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이든지 흑백이 다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준 것 때문에 우리 자식은 좀 나쁜 마더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아무리 나쁘게 해줬다 하더라도 그 나쁜 거로 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물론 어떤 경험을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결정적이긴 하겠죠. 그러나 성격만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게 또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갖고 맨날 밭에 가서 농사짓고 하니까 애들은 7, 8명인데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원망이 참 많아. 부모님에 대한 좋은 경험이 30%라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70%야. 그럼 얘가 다 나쁘게 돼야지 맞는 거지. 근데 반드시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에너지가 생겨갖고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살 거야. 또 이러한 다짐을 가져갖고 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심리학은 다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얘기해 줄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청사진처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사춘기의 또 폭력성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사춘기의 폭력성 제가 얘기했죠. 사춘기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 아이들은 폭력을 쓰면서 자기가 세상과 접촉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집단 폭력이라든가 이런 잔인한 그 있잖아요. 그거 집단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잔인하고 집단적이다. 이거는 위험수에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집단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2차적인 부산물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게 집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잔인성으로 나타나고 이게 너무 반복적이다. 그거는 관리가 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좀 잔인하게 나타났다. 충분히 나타나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있잖아요. 예. 그 차이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반사회적 그 성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이 사회에 대한 강한 증오와 분노가 있어. 보통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애들이 이제 만 18세 넘으면은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 그러니까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이제 집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에요. 뭐 그런 영화들 많이 나와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가능한 겁니다. 토막 내는 거, 이거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뭐냐? 얘네들은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죄책감이 더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인간관계를 못할 수가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관계를 못하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이 있죠.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조금 편하게 목사님, 예. 이게 심리적으로는 머리를 잘라내고 이제 엄마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부들이 같이 얽혀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게 어느 완벽하게 잘라내지는 않죠. 중년기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잘라내니까 물리적인 분리보다도 심리적인 분리가 우선 중요한 거고, 심리적인 분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분리가 심리적인 분리를 촉발할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물리적으로 너무 빨리 분리가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분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분리예요. 심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같이 살아도 살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얽혀 있어요. 심리적인 분리는 엄마가 먼저 해야 되는 네?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어른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근데 거리두기 하려고 해도 마녀로서의 모성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불안하거든. 저것이 마녀로서의 모성이라고 하는데요. 마녀도 한때는 필요했어요. 마녀처럼 우리를 돌봐줬어요. 미친 사람처럼 돌봐줬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가. 근데 때가 되면은 마녀가 물러나야 돼. 근데 마녀가 아까워. 그동안 써둔 거. 그러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중년기 되면 그 다음 중년기 하겠지만 자식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왜 분리가 안 되느냐? 이제 중년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식을 보고 자식 사실 다 큰 맘이에요. 뭘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기로? 내 친구는 저기 늦지같이 뭐 중국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다 마치고 교수가 됐어. 처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해외 동포라며? 진짜 해외 동포예요. 자기 이렇게 이곳에서 한번 뭐 전화를 하나 한번 찾아올 수가 있나? 그냥 남자처럼 살아. 가끔 어디 가서 니네 아들 뭐하냐? 미국에서 교수야. 그 순간만 기분 조금 좋은데 이제는 그 기분 좋지도 않대요. 괜히 짜증나는데. 그 성경에도 있잖아. 내가 가정에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열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있는 거 몰라요? 복음서 보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패밀리 로망스. 가족관계가 너무 얽혀 있으면 사람이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가족관계가 너무 얽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가족관계가 너무 얽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방해가 돼. 너무 얽혀 있으면 이게 성숙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분열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